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원교위원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네. 우리 직원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아니고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그리고 대전, 세종에서만 이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 현재 반려동물 의료비 지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는 숫자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82명 정도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순으로 우선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분들 중에 반려동물을 등록한 대상자분들이 82명밖에 안 되는 건가요? 요거는 뭐 저희들이 뭐 금방 말씀하신 중증 장애인이나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저희들이 82명만 저희들이 숫자는 저 의료비를 진료할 대상자들만 저희들이 82명을 정했다는 거죠. 이거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증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분들 중에 반려동물 등록한 분들이 82명이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아마 등록된 숫자는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방 여기 저 사회적 약자가 깨고 중증 장애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분들이 반려동물을 얼마나 정도로 갖고 있는 그 인원수는 파악한 자료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 그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 소유로 등록된 반려동물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가족 소유인 경우도 있어서 사실 이제 미등록된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홍보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예예.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혹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대로 이 지금 그 사회적 약자들의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건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혹시 기피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지, 그 이유가 있다면 좀 정책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사업이 금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 얼마나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되는 숫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파악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금년도 이제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인 홍보는 사실을 저희들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사무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 관리하시고 계시는 동사무소 복지장 담당자들이나 또 혹시 이제 동물병원에 이제 이런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금방 이렇게 사회적 약자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이런 진료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각 저희 중구에는 16개 동물병원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이 중증장애인 그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이분들이
이분들 반려견에 대한 의료비 청구를 한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25만 원 정도가 넘고 20만 원이 넘고 훌쩍 넘고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20만 원씩 지원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칫 이러한 진료비 지원 사업이 혹시 이렇게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진료비를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금액이 거의 다 이제 동일 금액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진료비 관련해 가지고 투명하게 치료가 제출이 되고 있는지 청구가 되고 있는지.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또 동물병원에 가면은 최대 이제 의료비의 80% 정도 가면 최대 20만 원까지만 하는데 이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이 이제 치료비하고 진료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그 진료비가 정당하게 청구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 일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도 뭐 의료공단에서 그렇게 하는 체계가 있지만은 지금 반려동물에는 동물병원에 대한 뭐 의료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중구도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예, 예. 이 동물 등록제는 2008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시행했다가 2014년도에 동물 등록 전국 의무화가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의 목적은 동물의 보호, 유실, 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즉 유기견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등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외내장형하고 외장형 이렇게 하는 거 예. 같습니다. 외장형은 이제 목걸이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인데 일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지 않죠. 목걸이를 풀른다든가 아니면 분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하지 않고 내장형으로만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내장형을 삽입할 때는 이제 목 뒷덜미에 이렇게 칩을 삽입해서 동물에 대한 정보나 견주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이게 병원별로 가격이 동일화된 겁니까? 아니면 차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 병원비는 아마 동별별로 조금 틀리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내장형은 이제 10,000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지원을 하고요. 외장형은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보여가지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뭐 평균 3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네요. 혹시 대상물들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죠? 예, 예. 지금 저희 그 중구 관내에서도 혹시 과태료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근거법 제47조 2항 제5호 보니까 등록 대상물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에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일 경우에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 등이 등록 대상 동물 인식표를 그러니까 목걸이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법 제47조 제3항 3호에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은 20만 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 등록 그 동물 그 내장형 등록하는 중구의 그 동물병 관내 동물병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동물병원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병원은 16개 병원이 있습니다. 16개인데 오월드 동물병원은 이제 그건 진료를 하지 않고 오월드 내 동물들만 이제 예, 예. 치료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대흥동에 있는 꿀벌 동물병원은 동물 등록을 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4개가 예, 예. 동물 등록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 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중증 장애인들 그 사회적 약자들에게 반려동물들에게 의료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걸 홍보차 설명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예. 혹시 저희 그 유실 유기동물 야간 휴일 응급치료비 지원도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혹시 유실 유기동물 야간에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간에는 이제 건고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아마 5시까지는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또 24시간은 대전 동물 메디컬 숲이라 하는 데는 거기서는 24시간을 하고 또 낮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센터 그쪽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야간 휴일 응급치료비로 우리 구비 100%로 해서 39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 이러한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24시간 대전 동물 메디컬 센터 숲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인데 유성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청구서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후에 구조자 동물보호센터 인계 내역이 일치하면은 청구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리고 국장님 그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예. 요것은 그 사업 목적이 길고양이 증가에 따른 중성화 수술 TNR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관내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 3개월 이상 된 2kg 이상 된 고양이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집행 현황을 보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53마리를 완료해서 집행 금액이 5천만 원이 600만 원, 5,600만 원. 국비는 다 소진을 했네요. 예, 국비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비가 좀 남아 있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천만 원이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5,060만 원을 지출하고 거의 한 9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다 마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사실 주변에 고양이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소음도 있고 야간에 이제 주민들에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 등록제
등록 현황, 그다음에 관내 동물병원 현황, 그다음에 유기동물, 유실동물의 야간 휴일 응급 진료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야간 내 병원 현황,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비 진료 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동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특히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업, 근데 어르신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동물병원에 이제 가셔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반려동물들을 치료를 하고, 이것을 청구할 때, 진료비 청구를 할 때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진료비 청구를 다시 안 해가지고 지금 못 받고 있다던가, 아니면 이 청구비 그 20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보면은 그 관내 동물병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16개, 그 중에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14곳인데, 동물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하고, 이곳에다가 그 중증 장애인들에게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냥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비치해 두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이 동물 등록제라든가 동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팀에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 의원님께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동물병원 그 관내에 16개에서 2개 등록할 수 있는 14개 병원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나라의 거의 뭐 1000만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에서 아마 사회적 약자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 홍보물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한마디 더 하면은, 그 진료 데스크에 사회적 약자 진료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그 금액이 이제 한 번만 하고 많은 줄 알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여러 차례 하다가 한 번만, 이제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제출을 하면 20만 원, 최대 20만 원까지 이제 지원한다는 내용과 합산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거기다 표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거까지 해서 포함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옹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님께서 그 사회적 기업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세금으로 충당되는 사회적 기업의 예산이 한 4, 5천 정도 알고 있는데, 이게 서류적으로나 이게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게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가보니까. 앞으로는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까지 파악을 해서 좀 더 섬세하게 관에서 체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무보고 87페이지 보시면 농업 경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축산 경영 지원,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 추진, 친환경 농작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그 축산업계가 많이 있어요. 그 축산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지도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국장님.
예. 또 한 가지 더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 그 면적이 산서 지역이 한 62% 정도 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경제지역과 농지계에 12부담, 9비부담 지금 토목공사가 민원이 지금 한 몇 건 정도 되시는 거 아십니까? 농업 기반 시설.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0건 안팎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지금 경제지역과의 농지계에 토목직 직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산서 지역에 가 보시면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농지계에서 그 토목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이 진척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뭐 10이라든가 예산을 반영을 시켜준 것도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장님 여기 어떻게 토목직을 하나 좀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뭐 저 사업부서에 이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과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한 4, 50건 정도가 그 공사가 사실은 있는 게 파악이 됐고요. 지금 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경제과에서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 관련돼서는 또 건축직이 필요하고 또 금방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토목직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고요. 인사 파트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 기반 시설이 빨리 좀 처리가 돼가지고 농업인들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조속히 좀 처리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수 위원입니다. 아이고.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97페이지. 네네. 죄송해요. 696페이지입니다. 식중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점검 실적 보니까 한 군데만 위반 없으고 다른 곳은 지금 적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구에 의중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으셨나요? 물론 적발은 한 곳인데. 그러면 이렇게 뭐 비슷한 민원이나 뭐 이런 게 들어온 것도 특별히 없으신 거고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켜있는. 식중독은 20년도에 네네. 한 건 있었고 현재까지 식중독 발생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대응 절차가 따로 있으신가요? 식중독이 들어오면은 뭐 도마, 칼 같은 거를 검체를 해서 이제 뭐 원인균 검출할 때 뭐 영역점제도 있고요. 네네. 뭐 그렇게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면 그렇게 나가시는데 아무래도 식중독 같은 경우는 적발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예. 이제 코로나 발생한 뒤로 배달 음식점들 많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사람들이 배달 음식점에 대한 좀 불신도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도 하는데 그런 예방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구에서는 하세요? 저희들 식중독 예방에서 뭐 11월 달에 이제 배달 음식점 이제 치킨 업소를 주로 점검을 했고요. 이 뭐 겨울에도 이제 여름철 못지않게 이제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이런 네네. 게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저희들 20개소 했고 또 연말연시 이제 케이크 이런 이제 성탄절 맞이하고 그래서 케이크 판매 업소도 12월 경에 한 20개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는 거는 구에서 잘 예방을 하고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704페이지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집행 내역에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재미있는 놀이극 공연이라고 있으셨어요. 이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이신 거예요? 이 사업은 그동안 했었는데요. 이 네네. 인형극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인형극 공연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모아놓아서 하기는 힘들어가지고 네네. 그동안 취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 다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코로나 때 잠시 쉬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예, 예. 그럼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저기 뭐 56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문 발송을 했고요. 네네. 이제 38개소에서 뭐 저희들이 원화수라든지 행정처분 1억 돈을 가해서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56개소만 보내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들이 저 대상 수가 예, 예. 대상 업소가 5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그 식중독 인형극을 할 수 있는 대상 업소가 56개소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집단급식소가 저희들 네네. 현재 56개라 가지고 고 집단 급식소 대상으로만 하셔서 근데 식중독은 어린이집만 해도 140개소가 넘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거는 인형극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예, 예. 이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집단급식소가 56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 공문을 저희들이 상반기 때 내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38개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해가지고 20개소를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집단급식소에만 꼭 이렇게 공문을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나요? 그런데 식중독 예방을 하면 이제 어린이들 이로 유치원을 해도 하는 게 어르신들을 상대로 또 인형극을 한다 하는 게 좀 그렇고 이제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저희들이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런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아이들을 예방해 주시는 건 아닌데 제가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집단급식소에 속하지 않는 50인 이하 지금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50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식중독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혜택을 전혀 못 받나요? 식중독 발생은 뭐 어디서든 예, 이제 예. 항상 발생할 그런 게 있고 한데 이 인형극을 하는 거는 요 상태로 저희들이 했다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여기 이제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좀 그 대상을 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인형극으로 하면 아이들이 훨씬 이해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 그런데 집단급식소에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금 그 50인 이하 어린이집도 아주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도 똑같은 혜택이 좀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 한번 드릴 때 내년에는 조금 한번 방법을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지금 56개소면 20개소씩
그곳만 코로나 상태가 아니었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그 56개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는 뭐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금년도도 지금 38개소가 신청해서 20개소하고 나머지 18개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못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나머지 36개도 뭐 할 수가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거 확보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예. 인형극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하고 틀려가지고 애들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예, 예. 애들이 인형극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따라가는 그런 이제 뭐 홍보 효과가 상당히 이제 커서 이 네네. 사업을 했는데 그런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집단급식소 아닌데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거기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적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거기랑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셔서 50인 이하에도 그런 것을 공연을 해서 식중독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7페이지. 예. 위생 등급 업소 지정 현황 및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 등급제 시행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위생 등급제 시행하시는 건 어떤 절차로 하시는 거예요? 이 위생 등급이 지금 17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요거는 이제 뭐 모범업소라 하는 게 있는데 모범업소하고 위생 등급업소하고 차이점이 이제 위생 등급업소는 식약처에서 하고 모범업소는 이제 시에서 하는 그런 부처가 있는데 이제 위생 등급을 이제 평가 항목이요 한 64개 항목이 돼요. 3대 분야에 한 64개 항목에 있는데 여기서 영업자들이 이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은 식약처 산하에서 단체에서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위생 등급업소로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에 모범 음식점 이렇게 식당 보면 붙어 있는 거랑 위생 등급제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위생 등급업소는 3대 분야에 64개 항목을 세분화해서 하다 네네. 보니까 종전에 있는 모범업소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좀 더, 지정하기 네.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네네. 이제 모범업소는 위생 등급업소가 시행되면 함으로 해서 모범업소 이제 지정은 신규로는 추가로 28년도부터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지정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대로 관리만 하시고 예. 그럼 모범업소가 되신 분은 위생 등급제 따로 신청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해서 예. 또 받으실 수 있는 예, 거고요. 예. 그럼 이렇게 되시면 이제 말씀대로 까다로운 거면 그만큼 혜택도 가야 되고 또 위생면이라든지 이제 일반 서민들한테 효과가 좋아야 하는데 이분들한테도 뭔가 대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저희들 갔는데 이제 위생 등급업소로 지정된 게 이제 90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뭐 상수도 요금 네, 30% 해가지고 최대 한 30만 원 예. 정도로 되고 그거는 이제 계량기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는 거 계량기가 없는 업소에서는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를 저희들이 한 20리터짜리 100매 정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 최대 30만 원 정도 상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20년짜리 100매를 분기부를 해주면은 업소에서는 좀 미미하다 지원액이 적다고도 판단할 수가 있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대 분야에 64개 항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지정을 받으면은 그게 상당히 좀 까다로우니까 등급업소 지정 받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해야 되나 좀 그런 경향이 있는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거에 비해서 혜택이 좀 적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신청을 안 한 좀 깊이 경우- 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좀 소극적이다는 거죠.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근데 일단은 받으면 좋은 거고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독려하실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들은 현재 이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등급업소로 받으면은 또 업주 입장에서는 또 자부심도 있고 다른데 또 희소성이라고 할까요? 저금 많은 데서 다
이 업소 저 업소 다 위생 등급 업소로 되면은 조금 희소성에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지정이 되면은 업소에서 일단 자부심도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아까 금방 이야기했던 이제 상수도 요금 뭐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 거하고 종량제 봉투 요거밖에 없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위생 등급을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이 또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저희들이 그렇게 좀 홍보해 나가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혜택에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종량제 봉투도 있는데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도 있더라고요. 여기 구에서는 그거는 따로 안 하시나요? 지금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입식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융자 지원으로 보면 될까요? 그거는 융자는 아니고요. 네네. 융자는 아니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예예. 그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부담하고 해서 그래서 그럼 수출하고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구에서는 시설 설비에 관한 거는 지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 자금으로 네. 저희들이 융자를 좀 해주는 게 일부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등 상하로 연리 1%로 해가지고요. 위생 등급 업소 지정 받은 곳에만 아니 그건 상관은 없이요. 상관없이요. 그러면 예. 말씀대로 종량제 봉투 조금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까다롭고 힘든데. 그럼 뭔가 좀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상 시설이 뭐 식품 제조 광업소하고 뭐 단란 주점 뭐 이런 것들 주점 조리장 화장실 되기 때문에 이제 조건이 이것도 맞아야지 사실은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가 가능하거든요. 뭐 위생업소라도 예. 네. 대상에 금방 말씀 식품 제조 가공업소하고 적객업소, 유흥 단란주점 뭐 이런 게도 들어가는데 네네. 이제 뭐 이게 진흥기금에서 시설 개선 자금 융자로 있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근데 요거는 이제 진흥기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면 담보가 또 또 담보가 제공이 있어야 돼야 되기 되고.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시설 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위생 등급 업소가 아님에도 진흥기금으로 해서 할 수는 있고 그런데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위생 등급제에서 여기에 이제 통과하신 분들은 혜택에는 이런 융자 지원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안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더 신청을 기피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조금 혜택은 있어야 이분들도 방법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운영상에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운영지금이라든지, 아까 이제 뭐 일자리 경제국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하셔갖고, 그 자리에 이제 그런 뭐 소액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분들한테 더 우선할 수 있는 뭐 혜택이 우선권을 주신다든지, 조금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수업소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맛도 보장이 되고 청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면 소비도 더 늘게 될 거고 그래서 계속 고리고리를 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등급업소가 현재는 뭐 90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위생 등급업소를 지정하고 하는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사실은 등급업소를 지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영세한 이런 업주들은 등급 작게 되면 뭐 64개 항목이 이런 거 다 등급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게 평가를 받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또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적다 보니까 등급제를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등급제가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독려를 하겠고요. 식품진흥기금에 가는 시설 개선 작업도 이것들은 이제 우리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런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담보를 이제
해서 융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게 좀 어렵다는 거고, 대상 시설도 뭐 유흥 단란주점 같은 경우 조리장하고 화장실만 해당이 되고, 뭐 조건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건이 좀 그런 면에서 시설 자금 융자가 많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한번 봐주시고요. 이런 거를 혹시 이제 국가에서 뭐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개선해야 될 것을 건의해 주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오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이제 오한석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주셨어요. 그 식중독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대전 같은 경우도 2020년 같은 경우에 3건이 발생했는데 12월에 2건, 그 인원수도 46명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난해에도 대전에 총 5건에 15명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12월에 3건 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건 39명, 2월에 한 건 51명.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제 식중독이 여름에 많이 걸린다 하는데 통계 수치적으로 보면은 12월 달, 1월 달에도 상당수 이제 이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생 원인 시설이 주로 이제 그 집단 급식소, 그다음에 음식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도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식품 안전 나라 들어가 보니까 중구는 식중독 예측 지도는 현재 이제 한 34 정도 관심 단계더라고요. 그래도 좀 안심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식중독이라는 증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또 내가 이제 뭐 복통 배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섭취하는 음식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 발견되지 않은 수치도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대형 그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중구청 구내식당도 그 집단 급식소에 포함이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신 적이 있나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할 때도 예. 구청 그 후생관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신 적이 언제예요? 금년도는 6월달에 6월달에 하셨어요? 예. 내 집에서 먼저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제도 있죠. 예. 그 관련돼서 그 신고 들어온 건수가 있나요? 저희들? 요즘 홈페이지에 그 매뉴얼이 있는데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제도 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어떤 건지 모르세요? 구청에 있는 민원 이런 신고는 저희들이 현재 없고요. 예. 국민신문고에서 네, 이게 그럼 국민신고문고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제도라고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체크 안 해보셨어요? 그거 지금 그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저희들이 이제 식품에 대한 이제 불량이라든지 부정 신고가 이제 뭐 우리 홈페이지는 있습니다만은 국민신문고라는 식약처에 있는 또 1399 거기에서 신고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신고센터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관련돼서 그러면은 저희들 포상금이나 이런 거 지급된 내용도 전혀 없겠네요. 예, 뭐 접수가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 접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요. 1399로 들어온 거에 그거는 한 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이었었죠?
이게 지급을 했다는 거는 그 이 구청에서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 내용에서. 예. 저희들 한 건이 있었는데 유천동에 없었고요. 이제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까? 위반 내용이 이제 그 식당이 오징어 내장을 원료로 사용을 했다. 이제 그 식품 부적합. 식품 부적합으로. 예. 그리고 또 홈페이지 관련돼서 하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그 홈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배너 모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구민들이 들어왔을 때 이 배너 모임이 이제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센터. 예. 예.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둔 이유 하나가 일반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관련 정보 습득을 하거나 여기 보면은 뭐 교육 신청도 하게끔 돼 있고 이런데 이 홈페이지가 전혀 먹통이에요. 자료도 2019년에 업데이트한 게 딱 끝이고 지금 어떤 그 카테고리를 눌러도 전혀 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그 회원으로까지 가입을 했거든요. 교육 신청을 누르니까 메뉴바가요. 순천 급식센터로 딱 고정이 돼서 뜹니다. 수정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딱 고정형으로. 요 부분도 하셔서 배너에서 없애버리시던지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이런 거는 배너에서 지우는 게 낫습니다. 이게 또 다른 민원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정보도 하나도 없고 지연마당에 보면은 등록 신청, 교육 신청, 컨설팅 신청, 순회 방문 일정, 뭐 교육자료 대여 신청 쭉 있습니다. 근데 메뉴가 전혀 먹지를 않아요. 이 부분 점검하셔서 다시 그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시든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예. 그 이 단속 건수 주신 거에 3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에 걸린 업체가 하나 있었죠. 올 3월달에. 그리고 11월달에 대전 특사계형 위생안전 단속에 적발된 업체. 그 관련된 자료들이 이 수치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표기가 안 된 건가요? 어떤 업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월달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위생 단속에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치킨 업체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식약처에서 봄에는 이제 뭐 김밥류 같은 거를 하고 여름에는 뭐 갈비탕, 육개장 이런 거를 하고 11월에는 치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식품별로 해서 그 단속을 1년에 4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월 달에 엄니축산유통이라고 그래갖고 그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로 해가지고 적발된 위반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요번 11월에는 대전 특사경에서 유통기한 제품 보관으로 해서 걸린 업체가 있습니다. 요 관련 자료가 여기 업데이트 된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건가요? 축산물은 요거는 저기 뭐야 일자리 경제과소관이? 일자리 예, 그 11월 달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0월 말 기준이라 빠진 거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식중독 그 검사 이제 위반 없어 검사를 나가거나 음식물 위생과에서 하는 지금 나가서 그 식당이나 이게 지도 점검할 때 점검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다 치면은 위생과가 그 식품 판매 업소를 갈 거 아니에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그럼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하십니까? 지도 점검을. 식중독 관련된 것만 하세요? 이제 영업허가가 제대로 났는지 이생 저기 뭐야 그 외에는 보건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결 상태라든지 뭐 이런 유통기한은 안 하세요? 유통기한도 같이 그럼 원산지 표시는요?
원산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경제과 그쪽에서 그러면은 지도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그 위생 점검을 하시면서 유통기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원산지 점검은 경제과라가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협업을 해서. 아닌가요?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중구에서 나갔기 때문에 부서별 합동으로 나간다면은 조금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데 또 해당 부서에서 원산지 같은 위생과에서 나간다면 또 원산지 관련 내거를 숙지하고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 미숙지로 인한 오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단속을 나갈 때 예. 경제과에서 한번 나가고 위생과에서 한번 나가고 그러면 이 판매업소에서는 2번, 3번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검을 나온다 했을 때는 영업의 일정 부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또 연계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같이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냐. 지금 뭐냐면은 위생과에서 볼 때는 그 존경하는 우리 온 교수님이 이 오전 질의를 해서 이 원산지 표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위생과에서 볼 때는 이 배달의 업체, 전문 배달업만 하는 업체에서 위생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적발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일반 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 업체를 바라봤을 때 신뢰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위생과로 보면은 신뢰가 가는 거고 일자리 경제과로 보면은 신뢰가 안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과가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합동으로 해서 그 일제 단속을 하시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지킬 수 있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2번, 3번 그 지도 점검 나와서 그 냉장고 휘저어가지고 한 팀은 와서 유통기한만 확인하고 가고 또 다른 팀은 와서 원산지표 기시된 거 확인하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도 힘들잖아요. 한번 그 방안을 한번 광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지. 예,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죠. 원산지 표시는 오전에도 이제 저희들 했습니다만은 전통시장의 이주로 저희들이 좀 점검을 나가는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뭐 오전에 인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위생업소, 식품업소 나갈 때 뭐 위생과에서는 유통기한이라든지 뭐 부패, 냉장, 냉동 뭐 이런 진열 상태라든지 건강 보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국 내에서 이제 조직 개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분기에 한 번이든 월 1회든 어떻게 해서 한번 합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내년에 이제 제도 관련돼서 2개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11월 24일 날부터 그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관련 그 업무가 지금 위생과에서는 그거 관련에 대해서 전혀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일회용품 뭐 관련된 거는 이제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죠. 총괄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 식품 적객업소가 많이 해당이 돼요. 위생과에 관련된 업체들이.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300만 원이고 1년간 이제 뭐 계도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24일부터 금지된 그 매장들, 물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환경과 업무지만 그 대상 업종들이 또 이 위생과에 관련된 업체들이죠. 그러면 경제과, 위생과, 환경과가 줄줄이 교대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각기 자기들 업무 영역만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위생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좀 하시고 계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가셨을 때 위생증이나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이 부분이 강화되니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내년 1월 달에 그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이 되죠. 그거 관련돼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는 당분간은 유통기한하고 변기도 가능하면서 1년간 또 그게 1년간 유예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제조사, 판매 영업자, 소비자 이제 이 세 부류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통기한에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럼 제조하는 업체, 이 식당 판매 업체 분들께서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유통기한 단속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분들이 그 유통기한 지났어도 먹을 수 있는 거 음식 조리해서 파는데 뭐가 문제냐. 이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섭취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뿌리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변화를 해서 그 일정 기간이 좀 지나더라도 섭취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이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제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넘어서 해도 괜찮지 않느냐. 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왜 니네 집 냉장고에 넣은 건 날짜 지나도 먹어도 되고 식당 냉장고에 있는 건 날짜 지나서 조리해서 팔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민원이 충분히 민원 소지가 있지 않나요? 그런 이제 업무가 유예 기간이 있고 법에 이제 시행 기간을 이제 두면은 그 시행 기간 때나 하자 시행 기간하고 또 바로 실시하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혼선이 오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관련 업체에 일단은 공문을 좀 발송한 상태고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좀 홍보하고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이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가정에서 물건을 이제 마트나 이런 데 사서 집에다 보관하고 먹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위생과에서 내년에도 또 유통기한 단속도 나가실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내년 1년이 이제 유예 기간이지만 하셨을 때 좀 더 꼼꼼히 준비하시고 이분들한테 그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또 이 현장에 나가신 분들이 이런 민원에 이제 또 시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준비를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이 저 떴다방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어르신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시니어 감시단 활동하시는 부분들. 예. 그 지난해 관련돼서는 뭐 이게 단속 저기가 없더라고요. 그 중국 관내에서는. 근데 이게 지역에 좀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예전에는 이제 대규모로 했다가 하면은 요즘에는 좀 소규모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광고도 없이. 그래서 이 시니어 감시원 분들이 이게 또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은 이분들이 또 그 영업을 중지시키고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그분들의 이제 타깃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저 감시 감독하시는데 좀 원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감시 활동에 대한 것들 좀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그 피해 입는 어르신들이 안 계시도록 또 중국가 노인 인구도 많고 또 저희들 노인 인구가 또 밀집된 지역들이 보면은 조금 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분들이 이제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찾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관리 감독에 조금 더 면밀히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시니어 감시원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은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01조 시니어 감시단 위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단 참조 활동 현황이 있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이라는 게 지금 활동 내용을 보니까 집단 급식소 수거 검사 및 지도 점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5개 가격 표시 이행 여부 지도 점검,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 지도 점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거 뭐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집단 급식소 수거 검사하고 이런 거는 그 감시원 식품위생 감시원이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죠? 이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는 시니어 분 이런 데 나갈 때는 시니어 분만 가시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가니까요. 문제가 없다고 그냥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하고 뭐 2인 1조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예.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6월 달에 보니까 6월 달에는 뭐 5일 정도 활동을 하고 대부분 5일씩 3일, 5일 이렇게 점검을 했던데 무슨 성과는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뭐 거의 지도 점검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이번 행정 처분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요 그 감시원들도 이제 위촉직으로 활동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보니까 하루에 나가서 받는 게 이제 5만 원 정도 받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대보험이라든가 근로기준법상 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또 좀 어려움이 좀 많을 거로 사료됩니다. 이런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일자리 경제과 소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요즘 배달 음식 그 위생 및 안전 원산지 표시가 문제시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이나 경북 지역에서도 배달 음식의 조리 환경과 식재료의 건전성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 점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근에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배달 음식 관련해 가지고 감시원들의 활동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뭐 결과치가 있습니까? 배달 음식에 대한 게 이제 감시원도 우리 공중위생 감시원, 뭐 소비자 감시원이 이제 한 39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배달 음식에 대한 거를 감시는 조금 지금 현재 그 감시원들 점검은 나가잖아요. 안 하나요? 감시원들이 그분들이 이제 배달 배달 음식 지금 감시원들이 배달 음식에 대한 거는 점검은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사실 오히려 더 배달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도 저도 누차 말씀드렸고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감시원들의 배달에 관련해 가지고 그 음식점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배달앱 서비스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결과를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혀 결과치가 없다. 그런가요? 잠시만 저희들 의원님 뭐 소비자 위생 감시원으로 해가지고 점검은 사실 저희들 같이 공무원들하고 동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 거라고? 예. 그냥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제 저희 자체 내에서 위생과에서 결과치라든가 점검하는 그런 것도 아예 없나요? 배달 앱에 대해서는 배달 음식점에 배달 대해서 음식 때 이제 점검은 한 내용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분 그러면, 결과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 그럼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예. 자료를 좀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계획서하고 있으면 저희들 전달 의원님께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그 배달앱 등록 음식점이 지금 저희가 아는 것보다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야간 업소의 경우에는 감시원들이나 뭐 공무원들 그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런 곳은 점검이 더더욱 안 되겠네요. 야간에. 감시원들은 야간에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공무원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예. 요런 그 야식업이나 배달앱 등록된 부분 야간에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의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민관이 합동으로 이제 점검을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배달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도 필요하지만 이제 효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코로나19 그 힘들어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기 영업 부진에 지금 빠진 거를 감안하면은 계속해서 뭐 단속해가지고 무슨 과태료를 문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좀 점검만 할 수 있도록, 지적할 수 있도록 지적 사항을 하고 1차적으로는 이제 계도를 통해서 계도 기획안을 두고 개선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코로나 시즌부터 해서 배달 음식이 상당히 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갈 때는 거의 지도 점검 위주로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떤 사전 예방 차원이라는 그런 개념 하에 어떤 지도 점검을 계도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오한숙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이 배달 음식점을 잘만 단속하고 점검만 한다면은 이 식중독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홍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11페이지요.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이 실적을 놓고 보면은 2021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속 건수나 견인 실적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올해 이제 수치가 이제 10월 말 수치로 대비를 해봐도 어린이 보호구역 적발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단속이나 이동형 CCTV 단속 장비 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다른 또 원인이 있을까요? 이제 CCTV 장비가 지금 저희들이 차량 탑승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아마 거기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속이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이 이제 관련 민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주정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주차장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이제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부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걸로 보니까 저희 중구도 불법 주전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거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제도가 뭐냐면은 제가 구에다가 제 핸드폰 번호하고 차량 번호를 주면은 그게 위치 기반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나가게 될 때 저한테 문자로 옵니다. 차를 이동해 달라거나 하는 거, 그 서비스 맞죠? 쿨은 잠깐만요. 아니, 업무보고 9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어요. 서비스 홍보를, 사전 알림 서비스 홍보를 하겠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이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하고 있으면은 예. 신청한 그 신청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보통은 이게 홈페이지에서 아니면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본인이 차량 번호랑 등록해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타 시구 사례를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를 네, 하셨으면은 관련 내용을 숙지를 누군가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잠시 정리하시고 관련 자료 점검하신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네, 국장님 그 예. 관련 질의를 드린 게 업무보고 95페이지 주민을 위한 불법 주전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홍보를 하시겠다고 이제 여기 적시를 해 놓으셨단 말이죠. 예, 예. 이제 동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구청에서 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그 홍보나 계도를 하신 게 있나요? 이거는 뭐 저희들 자체 공무원으로 일단은 생산해서 동해를 협조를 하고 그 소식지 이런 데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관련 자료 그 홍보 내용 저를 주시고요. 예, 예. 본 의원도 이 제도가 있었는지 오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 홈페이지 중구의 불법 주정차 관련돼 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하나도 안 떠요. 직원 안내만 뜹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만. 시를 들어가 봐도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불법 주정차로 검색을 하면은 관련 내용이 안 떠요. 이제 5월 달부터 왔으면은 지금 건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 시행된 이 제도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제도예요. 이게 지금 가입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홈페이지에 안 돼 있습니다. 이 6개월이나 지난 제도를 지금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입 절차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저 웨이브 파킹벨을 뭐 이렇게 하는데 웹하고 홈페이지에다 이제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량 번호하고 핸드폰 번호만 입력시키면은 나중에 그 단속이 됐을 때 개인한테 이제 그 홈페이지가 시청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킹벨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 자, 그럼 홍보를 하신다 하면은 이 부분에 홈페이지에 그쪽으로 링크가 연결될 수 있게끔 걸어놓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야지 파킹벨이라는 그 홈페이지는 누가 하겠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앱을 해서 링크를 해서 배너를 걸어 놓든지 해서 그거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요. 관련돼서 이 가입자 수는 파악되셨어요? 가입자 수는 현재 이제 시에 이제 등록했죠. 차량 번호하고 핸폰에 된 게 4만 6천 명 정도. 4만 6천 명 정도. 이거는 이제 구별로 파악은 안 되죠. 파악은 안 되고 시 전체 통합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 발송할 때 차량 위치에 관련돼서 차량 위치를 보고 우리가 단속 나가는 지역에 그 차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그 내 차를 이제 주차를 시켜놨으면은 우리 이제 고정력이든 CCTV 차량이든 이동을 해서 찍히면은 그게 시 관제 시스템으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개인 핸드폰 문자로 통보. 단속을 갈 예정이니 예. 차를 이제 이동시켜라. 이동을 예. 이렇게 예. 봤을 때 이게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이제 관련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교통과로 그런 민원인들의 전화도 많이 오고 본인이 알기로는 뭐 심한 말들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민원을 줄여줄 수 있는 한 대안도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홍보하실 때 그런 공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로 띄워놓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클릭을 해서 타고 들어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거를 할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꽁꽁 숨겨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시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은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0쪽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어린이 보호구역이 82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주차장법 제7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예.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현재 몇 개소나 있습니까? 노선주차 한 127개소 정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요? 예, 예. 그러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 관련해서 그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없앤다는 방침으로 지금 정부 방침을 발표했는데 저희 중구는 그러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관내 그 노상 주차장이 총 127개고요. 그 지역 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대한 거는 9개. 9개? 예. 그렇게 해서 9개인데 이것도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죠?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뭐 노상주차장이 앞에 노상주차장에 지금 한 247면이 있는데요. 그 저희들은 지금 폐지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다 싹 5월 달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이에 관련한 뭐 민원도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왔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상주차장이 이제 247개 면이라고 6차장이 없어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또 시기에 요런 이만큼의 한 250개 가까이 없어지니까 이제 주차장 확보도 대체 확보도 하지도 않고 이거를 없앤다고 하는 그런 예. 민원이 많았습니다. 뭐 주차장법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폐지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적절한 그 홍보 그리고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린이 구역 내에 이제 주정차 위반을 좀 하는 건수가 좀 얼마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정차 위반 금년도는 현재 한 6,600건 정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6,600건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그 요일이나 시간이 따로 있습니까? 뭐 이거 따로 어린이 보호구역만 단속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것만 뭐 정확히 언제 몇 요일 몇 시에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으로 생각해 볼 때 어린이 활동 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나 8시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서 어린이 안전도 챙기면서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무분별한 단속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신문에 원도심 어린이보호구역 대다수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고 자기 속도 표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자기로 내가 지금 현재 몇 킬로로 달리는지 자기 속도 표시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이제 안 된다는 지적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이제 과거에 그런 거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몇 년 이제 지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뭐 속도 거기 정확하게는 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사동 그리고 산성동 같은 그 골목 좀 좁은 이제 차량이 다니는 골목 도로에 보면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어린이들이 등교 하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위험성이 크고 그런 부분은 1차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하고 거기 상인들과 많이 협의를 해서 거기를 통행로를 조그맣게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주민들과 상인들이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행로를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 간의 어떤 대화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로를 확보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현재 있는 도로를 가지고 좁힌다든지 그러면 통학로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나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현재 있는 부지를 좀 뭐 확보를 해서 해야 돼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인근 지역 주민들하고 좀 그런 거를 설득을 해서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의 안전, 어,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통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불법 주차 그 좁은 길에서 차량은 다니고 불법 차량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도 않고 운전자들이 그러다 보면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의 위험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린이는 물론이고 운전을 하는 차주 또한 큰 위험에 중대 범죄의 법에 해당되는 거죠. 민식이법이라고 아시죠? 예. 예. 그 민식이법에 해당이 되면 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데 13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원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중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로 확보, 통로 확보 그리고 주정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뭐 속도 제한 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감소로 하는 게 그런 게 앞으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만 뭐 미끄럽 방지 포장이나 표지판, 노면 표시라든지 가속 방지등 이런 거 설치를 최대한 하고요. 단속도 거기에 대해서 뭐 차등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제가 대사동, 산성동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통행로 확보 전까지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상인들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하기 전까지 그 위험성 제고를 위해서 그 어린이들이 다니는 그 인도에 우리 그 말뚝이라고 하나요? 볼라드? 예. 볼라드 설치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못 들어오게 그 말뚝 볼라드를 이렇게 설치가 안 된 곳, 미흡한 곳은 꼼꼼히 체크해서 이렇게 위험성의 방지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뭐 그런 게 누락된 데 있으면 말부평 블라이드를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부서에서 설치하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는 교통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이 사업 계속 하고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볼라드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 이제 뭐 유지 보수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한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은규 의원님하고 김석환 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불법 주정차 사전 알림 서비스에 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전 본 의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해서 징수 실적 올려주셨어요. 예, 네. 부과를 보면 21년에 부과된 것에 비해 22년에 부과된 게 건수는 적지만 부과 금액은 더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작년에서는 저희들이 뭐 20년도는 신선물 전체에 대해서 30% 정도를 감면을 해줬고요. 21년도도
예, 30% 최대까지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좀 많아졌습니다. 아,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냥 감면이 되어서 그러신 거네요. 예, 20년도는 시 전체 대전시 전체가 30%를 감면을 해줬고요. 예, 저택으로. 아, 예,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납을 보면 체납 건수가 42건이고 21년도에는 체납이 22년에는 194건이거든요. 예.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따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체납이 왜 이제 많아졌는 거 원인 분석은 조금 현재는 금년도 거는 저희들이 조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 체납했는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네. 이제 작년 재작년도 비해서 작년에는 98.8% 재작년에 한 99.5%였었는데 금년도가 한 92.8%로 좀 현재까지는 떨어지는데 아마 연말까지 저희들이 독점장을 계속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요 기준은 10월 31일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연말 가면은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결산보고 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사실 납기 여기 저희들이 이제 행감자료는 10월 31일 예, 날 예. 기준이지만은 자료 제출할 시점이 이제 10월 30일까지가 납기이기 때문에 11월 초에 돼야지 저희들한테 이제 그 최종 징수 실적이 오기 때문에 네네. 현재보다는 올라가고 작년 재작년 코로나 있기 때문에 좀 이 정도 98.8% 99좀 왔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가면은 징수율이 나올 거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조금 말에 가서 예. 결산보고 때 한번 제가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세원과에서도 한번 저희가 많이 애용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체납률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 재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729페이지. 예, 무단 방치 차량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치 차량이 이렇게 뭐 발생될 수, 자진 처리, 견인 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식별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방치 차량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단속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신고가 주택가라든지 이런 보면 차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가 있고 네네네. 또 뭐 내용물이라든지 차 상태라든지 보면은 오래되면 저희들은 구청으로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럼 접수된 거는 다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는 아니실 텐데. 그렇죠. 저희들이 예, 이제 예. 보고 그 현장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뭐 대체로 보면 우리가 한 2개월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차량이 네. 공터에 뭐 2개월 됐는지 안 됐는지 세워놓는 그 시점을 모르니까 약 네네. 2개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받고 나가서 하는데 이제 이 뭐 체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함부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지고 네네. 요건이 맞으면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아. 처리는.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이제 민원이나 이렇게 신고돼서 가서 확인을 해서 그 번호판을 보면 대충 그 소유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소유주한테 연락을 하면 다 연락이 되긴 하시나요? 이렇게 이게 보면은 방치되면. 이제 대포차라고 하나요? 아.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네. 대다수가 보면은 이제 차량이 체납된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다 처리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뭐 저희들 금년도에는 뭐 한 300대 정도가 뭐 하고 오신데 자진 처리가 한 반, 160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140대는 지금 현재 처리 중인데 그럼 자진 처리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차를- 체납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내서 차를 예, 처리를 차를 하시든지. 자기들이 이제 소유가 직접 가져가든지 예예. 아니면은 자체 폐차 처리를 하든 이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그런 자진 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견인 조치는 어떨 경우에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나면은 이게 한 처리하는 데가 한 90일 정도가 되거든요. 뭐 견인까지는 신고 방치 차량 보관소에서 견인할까지 한 60일 정도 기간이 쭉 들리고 견인 후에 한 매각까지 하면 한 정상적인 절차 받으면 한 90일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견인은 뭐 처리 안내까지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차가 그 자리에 이제 계속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큼 이제 날짜가 지나면은 네네. 견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기간을 정해주고 그때까지 처리가 예. 안 될 때 견인을. 예. 그럼 견인한 차는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 이제 견인차 보관소 같은 데서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자진 처리 명령을 그분들한테 이제 공시 송달하든지 해서 강제 처리 공고를 한 일주일 이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도 안 하면 저희들이 뭐 입찰 매각을 하든지 강제 처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런 차도 입찰하거나 이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강제 처리 절차를 밟으면은 이제 폐차 내지는 입찰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것도 입찰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대다수가 차가 그 있는 거 보면 좋은 차는 사실은 없거든요. 있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지. 그럼 그렇게도 안 될 경우는 그냥 폐차 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아, 그럼 지금 처리 중이신 거는 지금 이게 그 기간들을 기다리는 차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 처리 결과들을? 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유주를 파악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네네. 그냥 그런 절차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유주를 파악 못 하시면 일단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저희들이 아까도 정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아까 견인 보관소까지 거기까지는 가는 신고서부터 가는데 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네네. 놔둔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견인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2달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예, 처리 중인 거고 예. 그 기간 뒤부터는 이제 소유주가 안 나타나더라도 견인을 해서 조금 더 기간을 기다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오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수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수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그 자치 행정국 사무감사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태평일동 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지 위치에 대한 말씀은 들으셨죠? 못 예, 들으셨나요? 이치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신축 부지가 그 주택가 좁은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이 완공돼서 개청될 당시 그 인근 주민들이 피해, 그 다음에 그 소방차의 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말씀이 그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 확보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태평동 청사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마련해서 그 만약 공영 주차장을 마련한다 그러면 이거는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직 뭐 구체적인 말씀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현재 그렇게 이야기는 없고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현재 공영 주차장이 그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면 인근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자. 또 어떤 분이 기부 체납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제가 이제 이 부서에 오기 전에 현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이야기 들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공간만 줘서 좀 된다면은 걔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있는 카날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이 게다가 교통부서 이쪽 오기 전부터 이제 교통과도 이야기됐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거는 그 인근에 이제 공터라든지 그 집을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적정한 장소가 나와야지 지금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추진은 계속 하실 얘기잖아요. 정상대로 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예. 지금 2024년 4월에는 그 개청을 하실 계획으로 계시는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없이 그 개청만 강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이제 설계하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까지 이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현재 법적인 주차 대수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법적은 주차 그 위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그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 그 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거기 아시겠지만은 거기 인근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 가능하게끔 다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평소 생활하시는 대로 만약에 주차를 해놨다 치면은 동청사를 이용하실 분들이 진입 자체도 힘들고 정말 화재라도 발생했으면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청사 개청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주민들이 평상시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자님도 말씀 있으셨고 국장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좀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그 канal 동장하고 저희 부수하고 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페이지 713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유게스 광장 현황이 냈습니다. 네. 저희 관내 이제 유게스 광장이 287개소입니다. 온열 의자 설치가 9개밖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네. 온열 의자 설치 이게 어디 관할입니까? 시 버스 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는 따로 설치하는 거는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타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한파 재난특별 교부세로 해서 설치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희들은 그러면은 이게 287개소에 9개밖에 설치가 안 됐다면은 상당히 적은 수거든요. 그리고 이 설치 위치도 이 섹터가 이 한쪽에 좀 치중이 돼 있어요. 이 은흥정이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그 서대전 사거리 쪽으로만 이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들 그 보면은 이제 보문산 쪽이나 이 외곽 지역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 여름에 혹서기에 그늘막 설치하잖아요. 예. 그거와 같이 이게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아마 이게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설치 계획이 따로 있으세요?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저희들 내년도에 지금 시 예산 본예산에는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요? 예, 예. 그럼 한 10개소 정도 추가되는 건가요? 그 정도면? 전체 3억이면은 한 70개 정도, 70개 정도? 70개 정도를 대전시 전체로 했는데 구 배치는 얼마 정도 하는데 그거는 좀 이거 아예 공사까지 다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예, 예. 구로 안 내려주고? 설치도 이제 설치도 시에서 한다? 교보를 안 하고 직접 하는 거. 안내 단말기까지 그거는 시에서 아, 같이 연결돼서? 예, 예. 이게 좀 저희 지역에 그 많이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저희들 그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시죠? 노선 관련해서. 지난번에 중촌동 목동 프로지하고 중촌 저쪽 아파트 덜섬에서 그 민원이 있는 걸로 그 알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현재 여기 와서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 관련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시에다가 해당 부서에다가 버스 노선을 정차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조금 노선을 개편해달라. 이게 이제 이렇게 둔산으로 넘어가는 게 단절이 되는 문제가 이번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요. 그 건설되기 이전부터 이 중천동에서 그쪽 연결되는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6, 7년 된 민원이에요. 길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시에서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반대쪽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선 심의를 할 때 이제 시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예, 근데 구에서 이렇게 장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푸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버스 노선이 사실은 이제 버스가 정차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가 좀 쉽게 되는데 노선 현재 자체를 이제 뭐 옆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충청동이나 목동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더샵이라든지 저 푸르지오가 많은 인원이 이제 입주했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에 건의를 한 상태고 시에서도 조정 가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어떤 주민들 이동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게 생활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이 시에서 하는 답변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교통량을 보고 뭐 유동 인구수를 보고 한다는 답변이. 그러면은 이게 3, 4년 전에는 푸르지오나 목동 이 분들 인구 증가가 분명히 그 예상이 되었고 현재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시단 말이에요. 입주해서. 그러면 이제 전향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충청도 목동이 참 1호선도 통과가 안 되고 사실 2호선도 실질적인 혜택을 좀 못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고 근데 여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건의 차원은 끝나고 건의를 했음에도 10년 동안이 이제 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의를 뛰어넘은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셔야 된다. 아니면 뭐 주민 청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 강하게 좀 대책을 하셔가지고 꼭 이 노선 다음에 이제 노선 조정이 있을 때 이 예, 부분이 일부라도 좀 반영이 돼서 그분들의 이동권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하고 또 시의원님들 계시니까 시의원님들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본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덜툴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 당위원회 회의 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조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